토트넘에 이제 우리나라 선수가 정말로 2명입니다. 등번호도 다 있고요. 다 등록이 된 선수 2명. 손흥민과 양민혁인데 양민혁 선수가 데뷔가 임박한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 경기에서도 벤치에 들어서 많이들 놀랐는데 이번에는 상대가 상대인 만큼 선발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지난 경기 통해서 이제 양민혁 선수 안토니 킨스키와 함께 공식 등록이 됐고요. 등번호는 18번입니다. 18번 참고로 위르겐 클린스만 비롯해서 해리 케인의 유망주 시절, 뭐 저메인 데포, 최근에는 조반니 로셀소 이 선수들이 단 그래도 토트넘에서 꽤 역사가 있는 그러네요. 그런 등번호라고 할 수 있겠고요. 양민혁 선수가 결과적으로 40번대가 아닌 18번에 달았다. 이거는 그래도 1군에서 활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걸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12일 오후 9시 반에 토트넘은 FA컵에서 오브리그 소속 템워스를 만납니다. 오브리그는 세미프로 리그고요. 프로 중에 프로팀이라고 할 수 있는 토트넘과는 현격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팀입니다. 다만 이게 토트넘 홈이 아니라 테머스에서 치러지기 때문에 토트넘 입장에서는 생소한 환경에서 경기를 치러야 돼요. 그래서 테머스 그런 홈구장은 과연 어떤 곳이냐, 이게 생각보다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양민혁 선수 얘기 들어가기 앞서서 테머스 홈구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머스는 2023년, 그러니까 2022-2023 시즌까지만 해도 7부 리그에 있던 팀이었어요. 그러다가 올 시즌 오랜만에 오브리그 이제 들어온 거거든요. 현재는 리그 16입니다. 24팀인데 그럭저럭 나쁘지 않은 성적이죠. 그렇다고 볼 수 있고. 사실 테머스가 있는 지역은 축구보다는 잉글랜드 최초의 실내 스키 센터가 있는 스노우돔. 이걸로 조금 더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축구 열기가 상대적으로 강하지는 않다라고 볼 수 있겠고, 토트넘은 테머스가 지금까지 FA컵에서 맞붙은 팀 중에서 규모 면에서는 가장 큰 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에버턴도 붙고 뭐 노리치시도 붙고 이런 전적이 있긴 한데 토트넘이 그래도 규모 면에서 가장 크다고 할 수 있겠고요. 선수단 대부분은 파트타임을 병행하면서 뭐 저 정도면 하고 있습니다. 1, 2로 골키퍼인 자스 싱은 건축 측량사가 본업이고요. 수석 코치인 닐 체인펄러비에도 중등학교 체육 교사입니다. 그만큼 이제 코치진까지 파트타임을 할 만큼 테머스가 프로보다는 세미프로에 더 가까운 팀이다라는 거를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홈구장인 더 램 그라운드 규모가 작습니다. 4,963명, 5,000명이 채 안 되는 관중만 수용할 수 있는 경기장이고요. 평균 관중은 1,000명 안팎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더 램 그라운드가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진짜로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진짜로 경사가 져 있습니다. 한쪽 경사가 더 높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기울어진 운동장이고요. 그러면 골킥 할 때 공이 세워지나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심각하지 않은데 그래도 선수들이 뛰는 데는 영향이 좀 있을 거거든요. 분명히 경사가 아무리 적더라도 진짜로 기울어진 운동장이고요. 그 다음에 인조잔디입니다. 인조잔디는 좀 세네요. 그러니까 그나마 인조잔디로 하면서 이 경사가 조금 줄어들었어요. 이 경사가 조금 줄어들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경사가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수석 코치인 체인펄러비에가 우리의 그 인조잔디이고 경사진 운동장은 테머스가 토트넘을 상대할 때 강점이 될 거다라고 언급까지 했어요. 언급까지 한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 입장에서는 매번 최고급 잔디에서 이제 하다가 갑자기 인조잔디, 경사진 운동장에서 하게 된 만큼 변수가 생겼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더그아웃은 골판지 철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시설이 열악하고요. 락커룸은 오래된 오두막짐이라고 합니다. 이야, 골판지 철골로 이루어진 더그아웃부터 락커룸이 오두막집이다. 저거 무슨 여기 서대문 문화체육공원 인조잔디구장 이런 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정도로 그나마도 몇 년 전에야 지붕이 생겼다라고 하고요. 원정팀은 오두막도 아니고 이동식 간이 건조물을 쓸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락커룸으로. 카메라 설치는 될라나? 카메라 설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그 다음에 기자석도 사다리를 이용해야만 접근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0석 정도로 매우 적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더 램 그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프로 리그로 간 적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 제반 시설이 완비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 입장에서는 마냥 오브리그를 만났다라고 해가지고 쉽게만 볼 수는 없다. 변수가 제법 많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테머스의 앤디 피크스 감독은 다이렉트한 플레이를 즐기는 편이고요. 어디서든 페널티 박스 안으로 공을 던지는 톰 톤스의 롱스로인이 대표적인 이제 공격 루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스토크시티의 열합판이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쉬우실 것 같은데 이 톰 톤스의 롱스로인은 실제로 FA컵 1라운드에서 허더스필드 3부 리그 소속인 허더스필드를 1대 0으로 제압한 직접적인 무기가 됐고요. 2라운드인 버튼 알비온과 경기에서는 승부차기까지 갔는데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건축 측량사 같이 하는 골키퍼 자스싱이 승부차기 2번을 막아내면서 이번 3라운드에 진출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토트넘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색적인 상대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흥미로운 경기가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한국 팬들에게 흥미로운 이유는 양민혁이 데뷔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댓글에서도 많이 얘기해주고 계시지만 우리가 잔디 얘기, 운동장 얘기했잖아요. 양민혁 선수에게는 오히려 기회일 수 있습니다. 아, 그렇죠. 네. K 잔디를 겪고 간 선수기 때문에. 네. 네. 하지만 양민혁 선수도 잔디가 상대적으로 좋은 강원 그렇죠. 선수였다. 네. 근데 원정을 많이 다녀왔잖아요. 그렇죠. 광주도 가보고, 그렇죠. 서울도 가보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양민혁 선수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예,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음. 모두가 예상하다시피 이번 경기는 토트넘이 후보 자원을 대거 기용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토트넘이 로테이션을 적극적으로 기용하는 것은 단순히 오브팀을 만나서 뿐만은 아닌데요. 첫째로 앞뒤로 너무 중요한 경기들. 그렇죠. 예. 아무리 FA컵 3라운드라도 이 경기가 더 중요하면은 여기서 로테이션을 가동하지 않겠죠. 하지만 4일 전에는 리버풀과 리그컵 4강 1차전 치렀고요. 거기서 주전 지금 뛸 수 있는 최대한의 선수들이 다 뛰었고요. 그 다음에 4일 뒤에는 리그에서 아스널과 북런던 더비를 치러야 합니다. 앞뒤로 리버풀 아스널을 만나는데 FA컵 테머스 만나서 주전 쓴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죠. 예, 포스테코글 감독이 승리에 미치지 않고서야 테머스전에서는 로테이션을 가동할 예정입니다. 둘째로 부상자가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심해요. 예. 그러니까 토트넘이 부상자가 좀 적었으면은 그래도 그래 오랜만에 못 뛰어봤던 선수들 좀 뛰어보자 하면서 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그냥 주전 아니면은 벤치 거의 뭐 전멸입니다. 현재 토트넘 부상자 9명이고요. 테머스전에 복귀 가능한 선수는 프레이저 포스터 정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간단히 읊으면 굴리에모 비카리오, 크리스티안 로메로, 미키 판더벤, 벤 데이비스, 데스니 우두기, 히샬리리송, 윌손 오도벨 결장 유력하고요. 지난 경기에서는 로드리고 벤탄쿠르가 부상자 명단에 추가가 됐죠. 본인은 괜찮다, 나 건강하다라고는 하지만 머리 관련 부상이기도 하고 현지에서는 조심스럽게 이제 뇌출혈 혹은 뇌졸중 이런 증상도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밀 진단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휴식을 취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특히 머리 부상이잖아요. 그럼요. 쉬어야죠. 네, 무조건 쉬어야 됩니다. 네, 최근 프로리그에서는 더더욱 이제 머리 부상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테머스전에서는 당연히 휴식 취할 거고 아스날전에서도 사실 복귀 무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주전들 이미 체력 관리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리버풀과 리그컵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전으로 다 뛰었기 때문에 테머스전은 신이 내린 로테이션 기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이유는 두 번째 이유랑 연결되는 내용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테머스 경기장이 부상 가능성이 높은 구장입니다. 아까 더램 그라운드 인조잔디고요. 경사까지 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사가 심하지만은 않겠지만 그래도 선수들이 뛰는 데는 분명히 영향을 끼칠 거란 말이죠. 일반적으로 인조잔디는 천연잔디보다 부상 위험이 높다고 알려져 있고요. 특히나 스프린트와 턴을 많이 하는 프로 축구 선수일수록 이 딱딱한 인조잔디의 영향을 많이 그쵸.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무릎에 부하도 많이 가 있고 그 다음에 주전 선수들이 많이 뛴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로테이션을 가동하지 않으면은 부상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테머스전에서는 주전들이 단순히 휴식을 취하는 게 아니라 진짜 벤치에도 안 나올 가능성도 꽤 높다고 저는 봅니다. 아마 주전 선수들 거의 다 제외하지 않을까요? 뭐 메디슨이나 사르 같이 리그컵 1라운드에서 못 뛴 선수들이야 좀 실전 감각 점검 차원에서 한 10분 20분 뛸 수 있겠지만 그 밖의 선수들은 아마 벤치에도 안 들어가고 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사르와 메디슨 그거보단 더 뛸 것 같습니다. 45분 10분 이상? 아, 45분 네. 이상. 왜냐면 어쨌든 잡아줘야 되는 선수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쵸. 그렇고요. 자, 그러면
양민혁 선수의 포지션에 나올 만한 선수 누가 있나? 일단 뭐 손흥민 선수 제외하겠습니다. 네. 네. 손흥민 선수는 오히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예 빠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아예 명단 제외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예, 손흥민 선수 지난 경기에서 부상으로 교체됐잖아요. 그 자세히 중계화면을 확인해본 결과 손흥민 선수가 그 브래들리 태클 맞고 그 무릎 가격하는 태클을 맞고 그 다음에 불편함을 호소하기 시작했고 스스로 교체를 요청하는 장면이 있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테머스전에서는 아마 벤치에도 들지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다만 손흥민 선수가 부상이다라는 게 공식 발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부상자 명단에는 포함을 시키지 않은 거고요. 손흥민 선수 이번 경기 휴식 취하겠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양민혁이 충분히 교체로라도 뛸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보면 선발 경쟁을 할 만한 선수는 크게 두 선수입니다. 티모 베르너와 그리고 이제 마이키 무어. 네. 그래서 베르너부터 한번 살펴보면 아무래도 이렇게 나눈 거면 양민혁을 이제 왼쪽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해서 한 거겠네요. 정확히 말하면은 좌우가 둘 다 가능한데 베르너가 나오면 오른쪽으로 갈 것이고 마이키 무어가 나와도 오른쪽으로 갈 것 같아요. 네. 근데 베르너랑 무어가 같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아,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선발 경쟁자로 베르너와 무어를 뽑았습니다. 아마 양민혁 선수는 누구와 같이 뛰든 오른쪽에 뛸 가능성이 높아요. 이 두 선수가 모두 나오지 않는 경우가 아닌 한은 예,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야기해보면 일단 베르너 사실 출전 시간만 놓고 보면 준주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만 그 킥이나 보여주는 장면들 보면 저 선수가 프리미어리거가 맞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렇죠. 네. 예, 이게 포스테코글루 감독 선발 구상에 제외된 게 분명하고요. 베르너는 이번 시즌 득점도 리그컵에서 물론 맨시티전에서 기록한 한 골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이 한 골이 전부이기 때문에 테머스전에서 자신감 회복 차원에서 선발로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게 지금 예상이고요. 양민혁에 비해서는 스피드가 확연히 빠르고요. 그 다음에 더미런 같은 걸로 전술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선수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내려서는 팀 아마 티머스는 내려설 거란 말이죠. 토트넘 상대로. 물론 티머스가 언제 또 프리미어리그 팀이랑 이렇게 맞불 놓겠냐 하면서 맞불을 놓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아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좀 결과를 내려면 내려설 것이고 이 내려서는 팀 상대로 선제골이 언제 터지느냐가 중요한 경기에서 결정력이 부족하고 뒷공간이 없으면은 상대적인 영향력이 그렇죠. 떨어지는 베르너가 얼마나 효용 가치를 발휘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스테코글루 감독 입장에서는 베르너를 선발로 내세우고는 싶을 거예요. 왜냐면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잡아야 되는 경기거든요. 아무튼 잡아야 되는 경기고 잡을 선수가 필요한 상황에서 1군 준주전급인 베르너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자원입니다. 게다가 뭐 로테이션 충분히 해가지고 지금 체력도 상대적으로 괜찮은 상황이고요. 하지만 베르너가 과연 티머스를 상대로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느냐 이 점은 미지수다라는 게 현재까지 관측이고 양민혁보다 베르너가 조금 더 선발로 나설 가능성은 유력하다. 아, 그렇죠. 예, 일단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직접적인 경쟁자는 마이키 무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마이키 무어는 2007년생입니다. 토트넘이 애지중지하는 특급 유망주. 양민혁보다 한 살이 어려요. 예, 하지만 이미 토트넘 1군에서도 경험치를 쌓고 있고요. 지난 시즌 U18 프리미어리그에서 12경기 14골 8도움을 기록하는 등 동나이대에서는 이미 최강으로 평가받는 선수입니다. 1군에서 이번 시즌 8경기 나서면서 1군 경쟁력을 일정 부분 입증을 했고요. 양민혁처럼 좌우 윙어를 모두 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드리블 기술도 좋고 마무리 패스와 슈팅이 동나이대뿐만이 아니라 1군 수준으로 놓고 봐도 꽤 괜찮은 것 토트넘 같아요. 안에서도 좋은 편이에요. 예. 네. 토트넘 아니 예. 경쟁자가 베르너인데 뭐. 아이고. 예. 그 무어는 진짜 나이답지 않은 판단력. 이거 양민혁도 나이답지 않은 판단력이 강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어의 판단력과 양민혁의 판단력이 조금 다르긴 한데 무어는 조금 더 마무리 패스 측면에서 조금 더 강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군 실전에서는 알크마르 그러니까 유로파리그전처럼 네이마르에 빙의하는 그런 플레이를 보이기도 했지만 경험의 한계, 피지컬의 부족함도 드러냈습니다. 물론 이거는 양민혁 선수도 아마 같이 가져가는 약점일 것 같고요. 무어의 가장 큰 변수는 바이러스 감염에서 막 회복했다. 이게 변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그럼 무어 조금 90분 소화는 애매한데?
혹은 선발로 내세우면은 부상 위험 조금 높을 것 같은데 라고 예상이 되면은 양민혁을 선발로 내세울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어의 선발 여부는 무어의 어떤 체력, 그다음에 몸 상태 이런 게 변수가 될 수 있겠다고 보여지고요. 또 한 명 토트넘에서 자주 뛰는 윌 랭크셔 선수 있는데 사실 랭크셔 선수는 주로 스트라이커로 뛰기 때문에 양민혁의 직접적인 경쟁자는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여기서는 따로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직접적인 경쟁자는 베르너와 무어로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두 선수가 만약에 동시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뛸 것 같고요. 예상으로는 개인적인 예상입니다. 마이키 무어가 왼쪽 뛰고 혹은 베르너가 왼쪽 뛰고 양민혁이 오른쪽으로 선발 구성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 예상은 그런데 달라질 수는 있겠죠. 포스트코글루 감독이 1군 훈련에서 본 양민혁은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양민혁 선수는 훈련보다 실전에 강한 타입이라서 오히려 훈련에서 보여준 모습 때문에 선발로 나서지 못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도 양민혁 선수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선발로 나설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양민혁이 가진 이 기술들, 그 양민혁이 가진 장점들이 토트넘에 얼마나 어울리나도 한번 이야기해 볼 텐데, 뭐 일단 강원 우리가 볼 건 이제 강원 시절밖에 없죠. 그렇죠. 네. 뭐 저희가 1군 훈련을 직접 볼 수 있었던 건 아니니까요. 결국에 강원에서의 활약이 어땠냐를 봐야 될 텐데 양민혁의 특장점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생각하는 바가 조금씩 다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판단력, 그러니까 디시전 메이킹이라고 불리는 결정적인 순간에서의 판단력과 킥이 가장 큰 장점으로 보여집니다. 저 판단력은 어디에도 적용할 수 있죠. 드리블과 패스, 슛 모두에 적용할 그쵸. 수 있으니까. 네.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패스보다는 드리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슈팅을 위한 퍼스트 터치에서 가장 큰 장점을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슈팅을 위한 퍼스트 터치가 공격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퍼스트 터치 판단력이 너무 뛰어나요. 이게 양민혁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 뛰어난 순간 판단을 바탕으로 한 어떤 독특한 드리블 템포라든지 아니면 슈팅 타이밍 잡기, 슈팅 각도 열기 이런 거는 베르너나 무어나와 비교했을 때도 양민혁이 충분히 강점으로 여길만 하다. 전 존슨이랑 생각해봐도 존슨보다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1군에서 양민혁이 통할 수 있는 가장 큰 강점이라고 여겨지고요. 이 양민혁의 특장점, 이 슈팅을 위한 퍼스트 터치가 좋다. 이거는 토트넘 전술에도 매우 필요한 요소입니다. 이번 시즌에 도미닉 솔랑케나 브레넌 존슨이 11골씩 넣었고요. 근데 사실 솔랑케 정도 제외하면은 결정력이 아주 강한 선수는 없어 보입니다. 존슨은 시즌 11골을 넣긴 했는데 기복이 심하죠. 초반에 몰아넣고 최근엔 좀 못 넣는 그런 패턴 이렇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존슨의 기복을 양민혁이 기복 없이 메워줄 수 있다면 이거는 희망사항입니다. 이건 아직까지는 희망사항이고요. 양민혁이 만약에 기복 없는 플레이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면은 1군에서도 준주전급으로 자리매김을 할 만한 그런 소스를 스스로 만드는 거겠죠. 양민혁이 토트넘 전술상으로 브레넌 존슨과 같은 측면에서 중앙으로 조금 침투하는 경우가 잦은 윙어의 역할을 부여를 받는다면 충분히 경쟁력을 증명할 만한 요소가 많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일단 손흥민 같은 경우에는 손흥민 선수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왜 맨날 측면에다 냅두냐 이런 거. 손흥민 선수는 상대적으로 측면에서 좀 도와주는 데 집중하는 역할이에요. 전술상으로. 그런데 오른쪽 윙어는 조금 다릅니다. 물론 페드로 포로가 중앙으로 마음껏 침투를 하기 때문에 오른쪽 윙어도 기본적으로는 바깥에 있는데 상대적으로 공격형 미드필더도 측면 많이 도와주고요. 그 다음에 포로도 측면으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생각보다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슨과 같은 역할을 부여받는다면 그래도 양민혁이 조금 더 골문 앞까지 다가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양민혁은 측면에서 중앙으로 파고들 때 혹은 중앙에서 순간적인 판단력으로 골문 앞으로 다가갈 때 가장 위협적인 또 빛나는 유형의 선수라서 이 토트넘 지금 전술과 같이 간다고 하면은 측면에서 연계 플레이를 통한 다음에 순간적인 중앙 침투를 통해서 들어가는 사실 강원에서도 꽤 많이 보여준 플레이거든요. 물론 강원에서는 황문기라는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앙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된 건 사실이지만 뭐 양민혁 선수가 토트넘에서도 그런 측면에서 중앙으로 침투하는 플레이는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고 보고요. 적어도 왼쪽 윙어보다는 라이트 윙이 더 많이 가져간다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양민혁 선수가 자신의 특장점을 보여줄 만한 환경은
토트넘 전술상에서 조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하기 전에 수비 가담 측면에서도 양민혁은 팀에 분명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미 강원에서 많은 수비 가담, 그 다음에 조직적인 압박 이런 거를 체득을 했기 때문에 양민혁이 강원에서 뛰어서 참 다행인 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강원이 지난 시즌 K리그에서 가장 현대적인 축구 트렌드에 맞는 조직력, 그 다음에 수비 이런 거를 보여줬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양민혁 선수도 여기서 조직적인 압박, 전방 압박, 그 다음에 압박 타이밍, 수비 같은 거를 체득했다. 이 점은 토트넘에서도 분명 강점으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양민혁 선수가 단점이 없는 선수가 아니야. 그러니까 육각형 선수라서 토트넘에 갔다라기보다는 장점이 워낙 뛰어나서 토트넘에 입성을 했다라는 측면이 더 가깝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원 경기에서 드러났던 거의 매 경기 나온 것 같아요. 백패스 실수가 매 경기 한 번쯤은 나온 것 같거든요. 이 백패스 실수를 보완할 필요가 있고, 특히 한 번의 실수가 테머스전 같은 FA컵 단판 승부 같은 경우에서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기에서는 양민혁 선수가 최대한 백패스 같은 걸 할 때 안정적인 플레이를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양민혁 선수가 아까 마이키모의 단점으로도 얘기했지만 양민혁 선수도 아직까지 피지컬이 완성되지 않은 선수이기 때문에 의외로 테머스의 어떤 실전 축구, 이 피지컬에 고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민혁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 증명을 해야 되는 거는 자신이 피지컬적인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에서 이거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내가 골문 앞에서의 킥, 그 다음에 퍼스트 터치 이거에 강점이 있다라는 걸 충분히 보여준다면 앞으로도 양민혁 선수가 이번 경기 데뷔를 통해서 준주전급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번 경기 가장 중요한 건 메디슨이 얼마나 하냐인 것 같습니다. 메디슨이 얼마나 하냐? 왜냐면 메디슨 평소 플레이 스타일이나 얘 흐름상 이렇게 약팀이랑 할 때 축구도사 놀이하면서 잘하거든요. 네. 그래서 나름 자기가 풀리고 또 자기가 풀리면 남 풀어주는 것도 잘하는 선수란 말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메디슨이 좀 이렇게 패스 좀 찔러주고 양민혁이 들어가서 골 넣는 그런 장면. 저는 과감히 데뷔전 데뷔골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브리그 상대로 자신감 채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그나마 토트넘에서 내려선 팀들 상대로 좀 차이를 만들어줄 만한 선수가 저는 메디슨이라고 봐요. 왜냐면은 침투도 되고, 그러니까 그게 다 잘하는 건 아니지만, 메디슨은 기본적으로 침투하는 역할도 할 줄 알면서, 킥도 되고, 다양한 역할을 소화할 수 있는 선수다 보니까, 이런 약팀과의 경기에서, 내려선 팀과의 경기에서 좀,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선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히샬리송 같은 경우에는 복귀 여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장이 부상을 당하기 쉬운 경기장입니다. 그래서 부상에서 막 복귀한 선수들은 최대한 좀 자제를 하면서 이제 내보낼 것 같아요. 맞아요. 또 들어 누워요. 네. 히샬리송이 저번에 솔랑키한테 기가 막힌 패스하고 들어 누웠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부상이 없었던 양민혁 선수가 선발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저희의 결론이고, 양민혁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 메디슨이나 사르가 나온다면 이 선수들과 좋은 호흡을 보여줘서 1군에서도 얘가 충분히 좋은 호흡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구나 라는 걸 증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혜진이님, 저도 메디슨이 약팀이라고 패스 안 하고 본인이 골 넣으려고 할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 터지면 이제 신나서 뿌려줄 겁니다. 예. 그 얘기한 거였습니다. 자, 이렇게 양민혁 선수와 관련해서 이제 토트넘과 테머스 프리뷰 한번 해봤고요.